유영하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가 참 많아서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나 물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심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오늘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시점에 그런 인터뷰를 했을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농단은 있었지만 그는 최순실 씨가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속았다. 그런 어떤 것들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미리 알았더라면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이 최순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곳이 없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도 피해자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인터뷰를 한 이유가 보면 첫 번째로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보석이나 그런 조치로 해서 좀 내보내달라 이런 요구와 함께 그동안 사실은 모든 것들이 박 전 대통령이 의지로서 막 국정농단 자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들 이런 부분들을 아니다. 이건 최순실 씨가 다 알아서 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아마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작심 인터뷰 많은 궁금이 궁금해하실 텐데 크게 저희가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말 이겁니다. 통증 다스리는 책 구해달라. 예, 편호관이 아무래도 건강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부어 있었고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밤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다리를 구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매우 건강이 안 좋았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인터뷰를 먼저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유영하 변호사가 오로지 박 전 대통령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했다. 그 전제를 갖고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전하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들이 우리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부터 예전에 그 부신 기능이 안 좋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부신 기능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상당히 많이 부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말고도 과거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앉고 서시는 것 자체가 어느 때인가부터는 신음처럼 이렇게 약간 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불편하신 그런 상태였거든요.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가락 부상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알려진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단순한 발가락에 상처가 생긴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요. 인대에 손상이 가거나 하면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일종의 상처처럼 이렇게 약간 오해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지난해 12월 그리고 지금 1월에 유영하 변호사가 더 건강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저럴 말을 한 이유는 저희가 백 변호사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외부로 보내면 보낼수록 저 정도면 보석이라도 해서 뭔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저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정말 지금 재판도 못 나올 상황이고 도저히 수감이 어려운 정도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상황을 체크를 한 이후에 저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보고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 이렇다더라라는 것만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넌센스고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물론 정말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대리이지 않습니까? 대리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외부적으로 알리는 건 이것도 결국은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라고밖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요. 구치소 측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 번 받았었죠. 두 번 받고 난 다음에 그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은
퇴행성 질환이다, 증상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들이 주로 앓는 그런 증상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아주 특별한 질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 그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고요.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김치가 너무 짜서 그걸 물에 씻어 먹는다. 이제 일종의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취향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거하고 건강 문제나 이런 것하고 구치소 측의 대우하고 좀 같은 동일해 놓고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침대를 들여다놔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구치소에서 침대 놓고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뭐 한 장을 더 제공을 해서 2장을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침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뭐 그걸 비판하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가려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의 착심 인터뷰 이제부터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음 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최순실과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평 군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 예, 이현정 의원이 이 말을 좀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유라와 신주평을 좀 떼놓기 위해서 그 신주평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런 청탁을 했는데 딱 이런 자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즉,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속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한 번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부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탁한 게 바로 이제 이 정유라와 신주평 이 두 사람을 좀 떨어뜨리면 왜냐하면 이 일찍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실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신주평 씨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군대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박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제안이 그걸 어떻게 못한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믿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최순실 씨가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쪽지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 뭘 보내달라 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실제로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 꾸준히 만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동안 해왔을 텐데 예. 문제는 과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탁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인식을 했을 것일까? 그리고 왜냐하면 또 3인방도 같이 있었는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이것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든 이유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원칙에 충실했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례만 들었는데 근데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 때 쭉 나온 증거들을 보면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아주 깨알 지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안봉근 뭐 수석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시를 하는데 과연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이 좀 원칙을 지켰다는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세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추진했는데 박 전 대통령 혼자만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력 이런 것들로 상당히 부적합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말 자체도요. 국정농단 파문이 이어지던 때 들으셨던 정유라 씨 전 남편 신주평 씨에 대해서 한때 병역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라의 남편 병적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즉 공익요원으로 해놓고서 이자를 독일로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은 천지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주평입니다. 정유라 남편 이름이 신주평 씨의 병적 기록, 출입국 기록 이것을 요청합니다. 저런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최 씨한테 되물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저 이 얘기가 좀 흥미로워서요. 백성훈 변호사. 네. 비대ቅ 문제가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화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비대기 뭐죠? 이렇게 잡아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듣고 이제 삼성 이제 국정농단 보도를 다 보고 나서야 아 내가 최순실에게 속았구나라고 뒤늦게 후회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전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예. 이 얘기 지금 비대를 몰랐다라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행을 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혐의들 중에 최순실과 관련 있는 사람, 저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의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 모든 혐의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최순실에게 속았다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최순실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좀 너무 심하게 저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원리 원칙을 지켰지만 최순실에게 속았을 뿐이다라는 대외적인 프레임으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 이게 어떤 의미가 더 있을지 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할 때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게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9월에 비핵 문제가 터져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독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지상에 처음 등장한 게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그때 마사지 센터 장하고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한 일간지가 터뜨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덱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게 10월 18일입니다. 예. 자, 언론사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한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2016년 9월에 뭐가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비덱이라는 거를. 근데 비덱이 터져가지고 그걸 독일로 전화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이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차명폰을 사용했잖아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가 넘게 차명폰으로 통화했고요. 최순실 씨가 9월에 독일로 출국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월에 귀국할 때까지 한 120회 넘게 차명폰으로 통화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비덱이 뭡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봤겠습니까? 예.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속았다라고 하기엔 최순실 씨가 뭐 메모도 저희가 뭐 공개가 됐지만 이미 장관 인사가 나기 넉 달 전부터 누가 될지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뭐 조윤선 전 장관뿐만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문체부 1급 공무원 지금 노태강 차관 같은 경우에 당시 뭐 왜 그 사람 아직도 거기 있냐고 그러면서 자른 문제라든지 또 누굴 임명하는 문제 그동안 사실은 이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인사 내용을 최순실 씨가 미리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저렇게 알고 다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기가 인사에 대해서 어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와 관련돼서 최순실한테 물어봤겠죠. 누구를 하면 좋겠냐,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두 사람에서 꺼리낌 없이 이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시킨 대로만 했다, 예.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근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에서 보면 백성원 변호사 네. 국정원, 경찰, 민정수석 누구도 최순실 씨 보고를 본인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베트남 대사였나요? 유재경 대사였나요?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만나서 거의 면접까지 봤다라는 사실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그 최순실에 관련된 국정농단 내용들을 대통령이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곤란한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노태강 국장도 그렇고 최순실과 뭔가 안 좋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불이익을 주고 최순실에게 뭔가 유리할 것 같은 사람들은 사실 베트남 대사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에도 기업인 출신이라 이 대사가 맞나라는 얘기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팩트들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뭐 못 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예.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바로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 이런 대통령의 어떤 근접 여러 가지 문제, 친인척 문제 이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우병우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마찬가지로 무력화시켜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입니다. 사실 국정원장 보고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냐? 예를 들어서
관저에 있으면서 집무실에 나오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거기에 접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3인방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통화도 바꿔주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통화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한번 뭐 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또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했고 소통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마다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결국 왜 3인방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 주변을 다 막아놔놓고 이제 와서 왜 보고를 안 했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저 인터뷰는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것 같은 결과밖에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의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말 중에 또 하나 흥미로운 좀 눈에 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얘기입니다. 주문진 화로회 그런 날에 오겠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백 변호사님 저희가 네. 뭐 대화 내용을 좀 재구성을 해봤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에서 나오시면 제가 회를 좀 대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휴 그런 날이 오겠어요 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건데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 말의 의중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거를 일면 보면 체념이라는 생각이 들죠. 뭐 내가 그런 날이 오겠어요. 어차피 네, 나는 오랫동안 뭐 구치소 생활하고 나중에 그러게요. 유죄 판결 나면 교도소 가겠죠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저는 저게 체념으로 들린다기보단 내가 지금 부당하게 정치적 탄압받고 구금되고 있는데 내가 이 정권 하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은 잘못됐다라는 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전제적인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념이 내가 죄를 참 많이 졌으니까 나는 오래오래 구치소 교도소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을 보이콧하는 것도 난 정치 탄압받고 있어서 이건 부당한 재판이라고 보이콧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체념이라기보단 나는 정치 탄압의 생양이니 어쩔 수 없이 나는 계속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결국은 지지자에 보낸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화로회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까? 지금 비대기 얘기도 그렇고 비대기 뭐냐? 비대기 뭐죠? 그리고 신주평씨 관련해서 그런 군대를 보낸 일은 어떻게 하냐? 뭐 화로회 얘기까지 지금 하나 메시지가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현정이. 네. 네. 진짜 한번 이면을 들어가 볼게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특활비 문제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특활비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 국정농단 문제는 사실은 이제 최순실 씨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어요. 내가 뭐 사실은 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는데 내가 몰랐다. 관리 감독을 못했다. 이런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떤 직접적인 문제, 이건 아닌데, 문제는, 특활비 문제는 이 굉장히 아주 그 계륵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본인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이 능력의 문제, 또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의 진술하는 분들이 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진술해 놓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보면 자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약 쓰는데 뭐 쓰고 치료비에 쓰고 등등 이런 것들로 다들 해왔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변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특활비 문제가 또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이 되기 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박 전 대통령이 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피해가고 싶은 그리고 이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보면 상당히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좀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라는 그 뉘앙스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좀 자신의 어떤 잘못의 문제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뉘앙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시점에 한 이유는 특활비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뭔가 하여튼 자신의 신변과 관련해서 뭔가 좀 메시지를 보내는 저는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봅니다. 예, 평론가님 말씀처럼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뭐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내비치긴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나는 속았다. 그리고 특활비 나는 몰랐다. 뭐 이렇게 좀 나오는 태도가 너무 통렬한 반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박 전 대통령 오늘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대신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 전체를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그냥 뒀던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박 전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대국민 담화문이나 뭐 인터넷 TV하고 인터뷰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활비 문제에 관해서도 뭐 이재만 전 비서관이 법정에 나가가지고 얘기한 것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또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봉투가 들어오면 받으라고 지시했고 또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와대 활동비인 줄 알고 썼다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라는 사실을 알고 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 썼으니 그냥 써도 된다고 보고받았을 뿐이고 또 그냥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라 청와대 특활비로 알고 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적인 내용이 문고리 3인방의 진술로부터 벌써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걸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재산을 지금 추징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앞으로 뭐 보석으로 나오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석방에 대해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가가지고 박 전 대통령은 정말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 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의 대리 인터뷰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가 참 많아서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뭐 유영하 변호사나 물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심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오늘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시점에 그런 인터뷰를 했을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와 함께 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농단은 있었지만 그는 최순실 씨가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속았다. 그런 어떤 것들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미리 알았더라면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이 최순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곳이 없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도 피해자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인터뷰를 한 이유가 보면 첫 번째로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보석이나 그런 조치로 해서 좀 내보내달라 이런 요구와 함께 그동안 사실은 모든 것들이 박 전 대통령이 의지로서 막 국정농단 자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들 이런 부분들을 아니다. 이건 최순실 씨가 다 알아서 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아마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작심 인터뷰 많은 궁금이 궁금해하실 텐데 크게 저희가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말 이겁니다. 통증 다스리는 책 구해달라. 예, 편호관이 아무래도 건강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부어 있었고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밤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다리를 구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매우 건강이 안 좋았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뷰를 먼저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유영하 변호사가 오로지 박 전 대통령의 관점에서만 설명을 했다. 그걸 전제를 갖고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전하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들이 우리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부터 예전에 그 부신 기능이 안 좋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부신 기능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상당히 많이 부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 말고도 과거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안고 서시는 것 자체가 어느 때인가부터는 신음처럼 이렇게 약간 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불편하신 그런 상태였거든요.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가락 부상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알려진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단순한 발가락에 상처가 생긴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요. 인대에 손상이 가거나 하면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일종의 상처처럼 이렇게 약간 오해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지난해 12월 그리고 지금 1월에 유영하 변호사가 더 건강이 나빠졌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저를 말을 한 이유는 저희가 백 변호사가 통해 한 이야기가 결국 왜 3인방 이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 주변을 다 막아놔놓고 이제 와서 왜 보고를 안 했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저 것 인터뷰는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것 같은 결과밖에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의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말 중에 또 하나 흥미로운 좀 눈에 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얘기입니다. 주문진 화로회 그런 날에 오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백 변호사님 저희가 네. 뭐 대화 내용을 좀 재구성을 해봤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에서 나오시면 제가 회를 좀 대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휴 그런 날이 오겠어요 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건데 박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 말의 의중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거를 읽면 보면 체념이라는 생각이 들죠. 뭐 내가 그런 날이 오겠어요. 어차피 네, 나는 아닙니까? 오랫동안 뭐 구치소 생활하고 나중에 그러게요. 이제 판결 나면 교도소 가겠죠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저게 체념으로 들린다기보단 내가 지금 부당하게 정치적 탄압받고 구금되고 있는데 내가 이 정권 하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은 잘못됐다라는 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전제적인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념이 내가 죄를 참 많이 졌으니까 나는 오래오래 구치소 교도소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을 보이콧하는 것도 난 정치 탄압받고 있어서 이건 부당한 재판이라고 보이콧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체념이라기보단 나는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니 어쩔 수 없이 나는 계속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결국은 지지자에 보낸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로회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까? 지금 비대기 얘기도 그렇고 비대기 뭐냐? 비대기 뭐죠? 그리고 신주평 씨 관련해서 그런 군대를 보낸 일은 어떻게 하냐? 뭐 화로회 얘기까지 지금 하나 메시지가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현정이. 네. 진짜 한번 이면을 들어가 볼게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특활비 문제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특활비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 국정농단 문제는 사실 이제 최순실 씨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어요. 내가 뭐 사실은 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는데 내가 몰랐다. 관리 감독을 못했다. 이런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떤 직접적인 문제, 이건 아닌데 문제는 특활비 문제는 이 굉장히 아주 그 계륵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본인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이 능력의 문제, 또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의 진술하는 분들이 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진술해 놓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보면 자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약 쓰는데 뭐 쓰고 치료비에 쓰고 등등 이런 것들로 다들 해왔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변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특활비 문제가 또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이 되기 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박 전 대통령의 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피해가고 싶은 그리고 이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보면 상당히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좀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라는 그 뉘앙스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좀 자신의 어떤 잘못의 문제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뉘앙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시점에 한 이유는 특활비에 대한 재판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례만 들었는데 근데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 때 쭉 나온 증거들을 보면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아주 깨알 지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안봉근 뭐 수석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시를 하는데 과연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이 좀 원칙을 지켰다는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추진했는데 박 전 대통령 혼자만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면 이런 것들로 상당히 부적합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말 자체도요. 국정농단 파문이 이어지던 때
들으셨던 정유라 씨 전 남편 신주평 씨에 대해서 한때 병역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라의 남편 병적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즉 공익요원으로 해놓고서 이자를 독일로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은 천지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주평입니다. 정유라 남편 이름이 신주평 씨의 병적 기록, 출입국 기록 이것을 요청합니다. 저런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최 씨한테 되물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저 이 얘기가 좀 흥미로워서요. 백성원 변호사. 네. 비대ቅ 문제가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화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비대기 뭐죠? 이렇게 잡아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듣고 이제 삼성 이제 국정농단 보도를 다 보고 나서야 아, 내가 최순실에게 속았구나라고 뒤늦게 후회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전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예. 이 얘기 지금 비대를 몰랐다라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행을 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혐의들 중에 최순실과 관련 있는 사람, 저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의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 모든 혐의들이 막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최순실에게 속았다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최순실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좀 너무 심하게 저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원리 원칙을 지켰지만 최순실에게 속았을 뿐이다라는 대외적인 프레임으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 이게 어떤 의미가 더 있을지 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할 때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게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9월에 비대ቅ 문제가 터져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독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지상에 처음 등장한 게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그때 마사지 센터 장하고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한 일간지가 터뜨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대기라는 이름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게 10월 18일입니다. 예. 자, 언론사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한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2016년 9월에 뭐가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비대기라는 거를. 근데 비대기 터져가지고 그걸 독일로 전화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이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차명폰을 사용했잖아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가 넘게 차명폰으로 통화했고요. 최순실 씨가 9월에 독일로 출국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월에 입국할 때까지, 귀국할 때까지 한 120회 넘게 차명폰으로 통화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비대기 뭡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봤겠습니까? 예.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속았다라고 하기엔 최순실 씨가 뭐 메모도 저희가 뭐 공개가 됐지만 이미 장관 인사가 나기 넉 달 전부터 누가 될지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뭐 조윤선 전 장관뿐만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문체부 1급 공무원 지금 노태강 차관 같은 경우에 당시 뭐 왜 그 사람 아직도 거기 있냐고 그러면서 자른 문제라든지 또 누굴 임명하는 문제 그동안 사실은 이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인사 내용을 최순실 씨가 미리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저렇게 알고 다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기가 인사에 대해서 어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와 관련돼서 최순실한테 물어봤겠죠. 누구를 하면 좋겠냐,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두 사람에서 꺼리낌 없이 이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시킨 대로만 했다, 예.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근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에서 보면 백성원 변호사 네. 국정원, 경찰, 민정수석 누구도 최순실 씨 보고를 본인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베트남 대사였나요? 유재경 대사였나요?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만나서 거의 면접까지 봤다라는 사실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그 최순실에 관련된 국정농단 내용들을 대통령이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곤란한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노태강 국장도 그렇고 최순실과 뭔가 안 좋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불이익을 주고 최순실에게 뭔가 유리할 것 같은 사람들은 사실 베트남 대사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에도 기업인 출신이라 이 대사가 맞나라는 얘기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팩트들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씨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뭐 못 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예.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바로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 이런 대통령의 어떤 근접 여러 가지 문제, 친인척 문제 이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마찬가지로 무력화시켜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입니다. 사실 국정원장 보고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냐? 예를 들어서 관저에 있으면서 집무실에 나오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거기에 접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3인방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통화도 바꿔주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통화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한번 뭐 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또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했고 소통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외부로 보내면 보낼수록 아, 저 정도면 보석이라도 해서 뭔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뭐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사실 저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정말 지금 뭐 재판도 못 나올 상황이고 도저히 수감이 어려운 정도 상황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상황을 체크를 한 이후에 저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보고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 이렇다더라라는 것만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뭐 보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넌센스고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물론 뭐 정말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대리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외부적으로 알리는 건 이것도 결국은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라고밖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객관적인 사실은요. 구치소 측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 받았었죠. 예. 두 번 받고 난 다음에 그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은 퇴행성 질환이다, 증상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들이 주로 앓는 그런 증상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아주 특별한 질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 그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고요.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김치가 너무 짜서 그걸 물에 씻어 먹는다. 이제 일종의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취향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거하고 건강 문제나 이런 것하고 구치소 측의 대우하고 좀 같은 동일해 놓고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침대를 들여다놔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구치소에서 침대 놓고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뭐 한 장을 더 제공을 해서 두 장을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침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뭐 그걸 비판하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가려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의 착심 인터뷰 이제부터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음 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최순실과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평 군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 예, 이현정 의원이 이 말을 좀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유라와 신주평을 좀 떼놓기 위해서 그 신주평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런 청탁을 했는데 딱 이런 자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즉,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속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한 번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부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탁한 게 바로 이제 이 정유라와 신주평 이 두 사람을 좀 떨어뜨리면 왜냐하면 이 일찍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실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신주평 씨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군대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박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제안이 그걸 어떻게 못한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믿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최순실 씨가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쪽지라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 뭘 보내달라 등등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실제로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 꾸준히 만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동안 해왔을 텐데 예. 문제는 과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탁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인식을 했을 것일까? 그리고 왜냐하면 또 3인방도 같이 있었는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이것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든 이유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원칙에 충실했다라는 걸 좀